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특집 국방 포커스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2부 지금 시작합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한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군수 지원과 소통과 상생을 통한 국방 개혁의 원활한 추진, 방위 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지금부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 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올해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9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해제가 됐는데요. 실장님, 실제 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도 2019년도에는 대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네. 약 면적으로 337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제도 넓이와 거의 유사한 넓은 면적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면적은 적은데 77만 제곱킬로미터, 한 울릉도 면적 정도가 해제가 되었는데 네. 우리가 주로 면적을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을 많이 참고를 네.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면적으로 친다면 27배 정도 면적이 예.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 그 해제 면적 자체가 좀 적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제된 면적에는 주거 지역이나 또 공장 지역 그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지금까지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업자들이나 땅 주인이 직접 군대와 군 부대와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7만 제곱킬로미터, 작년보다 한 30% 정도 늘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작년에 못지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치만 딱 들어보면 정말 파격적이다. 이런 예.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실제 해제 규모. 네. 네. 좀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국방부가 해제해온 실적에 비하면 최근 수년간에 이제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해제 실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국방부가 매우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향후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체는 일단 총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의 116배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그 매년 해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양보다는 훨씬 질 위주로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해제를 원하는 곳은 어디인가. 네. 그래서 체감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 로드맵이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설정되어 있는 군사 보호 구역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법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예. 관리 방법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는 지난 연두 업무 보고에서요. 이제
계룡대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방 안전이 국민 안전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 박사님,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미래 안보 위협 주요 요인으로서 현재는 테러 등과 같은 비대칭 전쟁이라든가 또 재난 같은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 대응 태세를 잘 정립해 가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국방부와 군은 그동안 국가적 재난이나 이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에 지속적으로 인력이나 물자를 지원해 왔고요. 또 교육과 훈련 등을 거치면서 이런 재난에 대한 역량 또는 안보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작년 정부에서 실시했던 국방부가 재난관리 선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각종 사고 시 대민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현재는 국민 안전의 가치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차원에서 국방부의 이와 같은 안전관리 정책은 그만큼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와 같은 안보,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재난과 안전에 관한 업무가 현재 군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네.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우리가 지금 다른 두 가지 주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국방 안전관리 체계 확립, 올해 정말 중점 추진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올해 다른 업무들도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네, 그렇습니다. 주요 추진 정책이나 업무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같은 경우는 업무를 크게 대별을 해보면 군수 업무와 시설 업무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을 중심으로 한 전력 정책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먼저 군수 업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우리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민간의 선진화된 기술을 군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이성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통해서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급식 수요를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좀 흥미로운 정책이 펼쳐지는 것을 기대를 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 분야에서는 지금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한데 그분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군 소음법이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등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앞서 언급한 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분야에서는 새로운 획득 패러다임인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방위 사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1월부터 양 박사님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또 새로운 무기 체계 획득 패러다임 이제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제품을 구매해서 군이 사전에 시범 운영을 해봅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전력화하는 그럼으로써 좀 신속한 획득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올해 예산이 한 300억 원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고 네.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업체가 한 100여 개 네.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네. 건 분명해 보입니다. 기존의 획득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요 제한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해서요.
구매 또는 연구개발을 거쳐서 시험평가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평가를 통해서 군이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구조이다 네. 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시험평가 전까지의 어떤 자기가 받을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함으로써 어떤 불확실성을 낮추고 사전에 수정될 사항들 또는 뭐 어떤 불편 사항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대상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력이랄지 실행력이 필요한 것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장치도 같이 마련돼 있다라고 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획득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좀 대상으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 중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의 전력화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기술 진보화라는 항상 지적받던 문제들을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예. 새로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번 제도가 성공하느냐가 차후에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점 업무는 살펴보겠는데 이미 언급해 주셨지만 그 장병 급식 시스템에 빅데이터 또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인공지능도 이제 활용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 급식 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올해 4월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잠깐! 군 급식 빅데이터 시범 사업 중인 잔반 자동 측정 시스템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남는 반찬 써주나요? 여긴 주식 포커스 전국미입니다. 잔반 자동 측정 시스템이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여기요! 점심 먹고 남은 잔반이 이렇게 있다면 많이 더 남겼네. 네. 배식받은 식판을 측정한 양과 지금 이렇게 잔반 있는 식판의 양을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장병들의 배식량, 섭취량, 잔반량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놀라운 시스템. 식판에 배식받은 후 식사 전후 식판을 스캔해 이름표를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 기술로 음식의 종류를 3D 스캐너를 통한 부피 추정 알고리즘으로 음식의 양을 스캔한 뒤 종류별 음식 섭취량, 칼로리 등을 개인별로 분석.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병 선호도와 수요를 예측해 적정 수준의 식자재별 급식 횟수와 기준량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연간 81,500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대신 장병 선호 메뉴로 급식의 질 향상, 개인 식습관 빅데이터 분석으로 건강관리 오케이. 균형 잡힌 식습관 프로그램 제공 오케이. 잔반 자동 측정 시스템을 적용하는 군 급식 빅데이터 시범 사업. 국방부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지포의 동미였습니다. 지지. 작년까지는 병사들 1인당 쌀 급식 기준량이 110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장병들이 보통 1인당 100g의 쌀 밥을 퍼가서 90g은 먹고 10g은 잔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네. 올해 급식 계획을 세울 때는 쌀 급식 기준량을 100g으로 하향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군 급식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또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대폭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 군 급식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유의점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또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들어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의 군 급식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군에서 14개 급식 이와 같은 급양대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네. 한 달 전에 1개월분에 우리가 메뉴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이와 같은 급양대별로 요리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부분의 식재료가 사실은 연간 조달 계획에 의거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날씨나 이와 같은 변동 요인에 민간처럼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메뉴를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현재는 구사단의 대대 한 개 급양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것들을 모든 유형의 부대에 우리가 시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제한 사항도 하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장병들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 시스템에 잠깐 들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 소비가 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병사들의 협조도 필요한 그런 또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장비가 일종의 3차원의 그 3D 스캐닝 시스템인데 네. 잔반을 다른 음식과 조금 섞어 놓게 되면 이 스캐닝 시스템이 잔반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단점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병사들에게 남은 음식을, 잔식을 다른 음식과 섞지 말아달라고 또 부탁해야 되는 측면도 조금 있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이 우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 병사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에만 의존해 왔었습니다. 이 이외에 이와 같이 실제로 식당에서 병사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네. 또 잔반을 남기고 하는 이런 잔식들을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병의 급식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노력은 저는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첨단 기술에 기반한 군수 지원 중에 3D 프린팅 정말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국방 분야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국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요? 사실 국방 분야에서 이 3D 프린팅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나 장비 유지 차원에서 단종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방안으로서 검토했던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잠깐!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며 모든 산업 분야의 블루 오션으로 떠오른 4차 산업의 선두주자 3D 프린팅 기술. 누구냐? 넌. 여기는 지식 포커스 전흥미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미리 입력한 설계도나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에 따라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형상을 프린트하는 기술. 재료를 깎아서 모양을 만드는 절삭형 방식과 물체를 아주 얇은 층으로 한 겹씩 쌓아나가는 적층형 방식이 있는데 적층형 방식이 대세. 플라스틱, 고무, 금속, 세라믹 등 여러 가지의 소재의 재료를 프린터에 넣고 작동시키면 재료가 층층층층 쌓이고 굳어서 짠! 마치 마법차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는 것처럼 뚝딱! 3차원의 입체 물품이 출력됩니다. 짠! 내전으로 팔을 잃은 남수단 아이들에게 의수를 선물하고 하루 만에 뚝딱 집을 짓고 5분이나 불 없이도 10분이면 음식이 뚝딱! 미세한 세포부터 거대한 도시는 물론 우주 정거장까지 모두 다 출력해드립니다. 세계를 프린팅하는 놀라운 기술 3D 프린팅 빠밤! 설계도만 있으면 맞춤형 제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디지털 데이터로만 전송하면 되니 서울에서 디자인한 제품을 곧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출력 가능. 국방 분야에 적용되면 부상자를 위한 맞춤형 의무 지원 가능하니 장병 건강 지키고 전투 손실 막고 지리 공간 정보를 출력해 정확한 이해는 물론 실전 훈련도 오케이. 조달이 어렵고 단종된 부품도 뚝딱. 해외 도입 품목도 뚝딱.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같은 3D 프린팅 기술이 알고 보니 아재 기술. 무려 30년 전 이분이 특허 출원한 기술로 2012년 꽁꽁 묶였던 특허가 풀리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 심지어 세계는 지금 3D를 넘어 4D 프린팅 기술까지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니 4D 프린팅 기술이란 3D 프린터로 출력한 뒤 열을 가하거나 물이 묻으면 재료 스스로 모습이 바뀌는 기술. 총알을 맞아 구멍이 뚫려도 순식간에 복구되었던 영화 터미네이터 2의 악당. 자유자재로 변신 가능한 트랜스포머 주인공들 소재가 바로 형상 기억 합금. 4D 프린터의 스마트 소재 중 하나. 국방 분야에 적용되면 전장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변신 가능하고 복구되니 그야말로 천하무적. I'll be back. 할 필요
없이 아윌 서바이브. 현재 우리 군도 기술 개발과 도입 및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머지않은 미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우리 군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포의 동미였습니다. 지직!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복잡한 물건들을 우리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제조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한 양만큼의 소재만 쓰기 때문에 또 소재 양도 줄일 수가 있고 네. 또 맞춤형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분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또한 현재까지 우리 기술에 의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또 색깔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고요. 혹시나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자 할 때는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런 또 예.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 분야에서는요, 이와 같은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특별히 다품종 소량의 이런 맞춤형 제작을 해야 하는 뭐 예. 민간 의료 분야 같은 데서는 이미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방 분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이것들을 그 비금속 부품과 이제 금속 부품으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5년간에 우리는 한 500여 종의 또 한 6천 품목 정도를 이 비금속 품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했던 네. 것이죠. 근데 이 금속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제약이 좀 많이 있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금속 부품도 국방 규격화시켜서 이제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기체계처럼 성능과 안전성 같은 것들이 꼭 답보되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이와 같은 분야에서 민간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도 제조기술 같은 것들을 함께 또 발전시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또한 이 분야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아까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 또 중국 등인데 이런 나라들은 산, 학, 연, 군이 또 이런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국방 부품을 만드는 기술도 함께 개발을 네. 하고요. 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도모해 가는데 우리도 좀 참고해 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장님 지금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활용도도 높은 만큼 또 제약점도 있는데 예. 우리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방 부품의 3D 프린팅 기술 개발, 적용, 추진 방향은 또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이성윤 박사님께서 국방 분야에서 비금속 부품에 비해서 금속 부품은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는 데 제한이 된다. 그리고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우리 국방부는 산업부와 관련 업무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국방부는 이 3D 프린팅 제작 수요나 또는 현장 실증 평가 쪽을 담당을 하고 예. 산업부 쪽에서는 그 3D 프린팅에 관련된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한다거나 생산품을 제작을 한다거나 예. 또는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쪽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한 결과 현재 총 16종의 금속 부품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20mm 발칸포의 일부 부속들에 대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방법, 제작 방법과 그것을 시험을 하는 방법이 규정된 국방 규격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발칸포 일부 금속 부품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할 수만 있다면 어떤 업체들이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부품의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유지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부품의 재생이나 수리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경험치를 데이터화함으로 해서 3D 프린팅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3D 프린팅 기술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군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예. 네. 근데 박수님, 이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제를 군 소음 방지법을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이 제정 이후에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후속 절차, 추진 정말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또 네. 그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제 가시적이고 또 비가시적인 이제 피해를 보아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근거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 형태로 가게 되면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동안에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뭐 정책 자료도 많이 생성하고 네. 해외 사례도 많이 참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군 소음 보상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한 2단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게 남아 있고, 네. 이제 소음 영향도 조사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는 소음 대책 지역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할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네.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서 소음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회적 문제가 이제 완화되도록 이제 의도한 것인데 네.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보상 기준과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 보상 기준 간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민들의 만족치 기준이 해가 갈수록 자꾸 상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추진 담당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주민들과 일정한 타협점을 찾는 면에서 현실성도 찾고 네. 군과 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세월 지나서 이 법이 제정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제약점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실장님 계획대로라면 올해 11월쯤 군소음 방지법이 잘 실행돼야 됩니다. 지금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후속 조치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마련해 하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우려되는 충돌 위원회 방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 11월 달에 법이 제정된 이후에 1년 이내에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을 하고 또 보상 기준을 마련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그리고 국회 설명 등을 통해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이 기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여를 보장함으로 해서 객관적인 그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소음도 영향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 중에 있고 네. 올해 6월 달부터 내년도 11월 달까지 소음 측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음 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 전에 미리 우리 주민들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또 주민 대표들이 이 소음 측정하고 영향도 평가를 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기대 네. 수준과 또 우리가 실제로 그 보상하기 위한 기준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동안 주민분들께서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청구만으로도 적시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분들은 아예 소송조차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도 이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주민과 지자체와 또 국방부 간의 의견 수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방개혁 2.0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이거는 역시 소통과 그리고 상생하는 국방 업무에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전략자원관리시 올해 이제 중점 업무 중에 하나가 접경 지역 지자체와 소통 강화 이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향후 추진해야 되며 이렇게 잘 됐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군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와 분리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군 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지역 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부대가 이전한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는데 네. 최근에 특히 이제 강원도 접경 지역에는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거나 이전된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접경 지역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된 지역은 생존권이 위협되는 상황,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제 시사점을 강하게 네. 주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국방부가 이제 혁신 과제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이제 주제로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이슈는 뭐 단기간에 뭐 해결 방법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국방부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지역과의 이제 그 상생과는 좀 다른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네. 보상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국가 안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이제 희생된 면도 네. 있고 좀 더 정책 마련에서도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지금 교수님께서 큰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결국은 접경 지역 지자체와 소통 강화 무지 중요합니다. 예.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소개 좀 예. 해주세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병력도 대규모로 줄고 부대수 감축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강원도와 같은 접경 지역에서는 군이나 군 가족이 그 인구나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분들이 부대 감축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방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장관님과 또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접경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같이 만나서 국방부가 접경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떻게 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군 장병과 상인,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갈등 수위가 높은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갈등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방식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과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짜로 실현 가능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 1월 달은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제1차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했고 앞으로 경기도나 인천 지역과도 이러한 기회를 점점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상생발전협의 역할이 또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특집
국방포커스 제2부 전력자원관리실에서 말하다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세계적인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수출 수주액은 증가세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주춤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박사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춤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방산 수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방산 수출이라는 것이 민간 부분과 같이 일정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또 재정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몇 해의 실적으로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방산 수출 실적에서 방위사업청이 이제 주관 부처니까요. 거기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25억 불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30억 불 이상의 실적을 최근 내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허가 기준이라는 기준이고요. 허가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출 승인을 요청할 때 그 문서에 적혀 있던 계약 총액이기 때문에 이게 그해에 그 기업의 매출과는 직접 매칭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방산의 매출이 한 12조에서 14조 가량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최소한 우리 방산 매출에서 20% 정도는 방산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제품의 경쟁력도 높아졌지만 그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수출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서 저희들이 대응했던 정부의 노력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방산 시장에서 어느 위상이 있느냐라는 걸 볼 때 보통 그 디펜스 컴퍼니 100에 가지고 100대 기업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 100대 기업 안에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4개에서 7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항상 랭크를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어떤 시장 경쟁을 나아갈 때에 어떤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 좀 주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뭔 얘기냐면 최근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의 특징이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완료한 무기체계가 주를 이룹니다. 그 말은 물론 그 방산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 자체가 길기 때문에 20, 30년 된 무기체계라도 여전히 잘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무기체계가 분명히 같이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을 개발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기울이는 게 더 저희가 처해질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그 방위산업 육성이 이제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항상 지적이 되더라고요.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박사님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요구되는 기술들이 좀 발빠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립이 다시 좀 새롭게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요. 가장 크게 지적될 수 있는 게 저희의 획득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획득 시스템이 2000년대 들어서 관련 주체들의 역할 또는 그 기능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거를 서로 직렬로 연결하는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요는 군과 합참, 획득은 방위사업청, 다시 운영유지는 군 이렇게 업무가 이어지는 구조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획득 업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다고 할 수도 있는 행정 노력을 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느린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수용하려면 이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기존 시스템을 평가를 하자면 정해진 수의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정책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어떤 획득 시스템은 기초 단계부터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시켜야 되고요. 그 경쟁 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 이게 부추게 돼야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어떤 획득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네. 이게 뭐 비슷한 예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겠죠. 거기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아이템들을 나올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 업체들 또는 어떤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인 경쟁 참여가 유도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정책적으로 분명히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발굴한 다음에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토양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신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적용돼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네.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어떤 그 결과를 낳지 않겠냐 싶습니다. 실장님,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도 해주셨지만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도 해줘야 되고 또 육성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럼 올해 실장님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는 전력자원관리실에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양영철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특히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산업체가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정부가 알아내고 그것을 긁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국방부 장관과 방산업체 CEO들이 만나서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통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방산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검토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정례화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네. 2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방금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노력을 소통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회자님 말씀대로 방산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월 달에 국회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법률을 통해서 우리 국방 분야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방위산업 자체를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네. 또 3월 달에 역시 비슷하게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역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예, 이 법률에 들어있는 아주 흥미있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네, 소개해 방산업체가 주세요. 예, 연구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개발 과정을 수행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주는 성실수행 인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방산업체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본인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되는 구조였었는데 네. 향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감을 해줌으로 해서 방산업체가 좀 더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또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국방부는 일단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 연구 개발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예. 어쩔 수 없이 국외에서 무기체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 무기체계의 일정 비율의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의무화하는 등 예. 바이 코리아 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 또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2024 국방중기계획에 보니까 첨단 전력 중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보강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2125 국방중기계획 궁금한데요. 언제 이게 또 수립되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실장님? 예, 사회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수립한 2024 국방중기계획에는 눈에 띄는 첨단 장비들이 좀 많았죠. 예를 들면 F-35 스텔스 전투기라거나 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또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 차세대 잠수함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2125 국방중기계획도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담길 주요한 내용들은 첫째 이제 감시 정찰 능력을 고도화하는 사업들, 그와 관련된 무기 체계들을
담을 예정이고 예. 두 번째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동해 그 영공 침범과 같은 이런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우리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핵심 전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것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들이 더 군 내에 확산되고 그것이 전력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을 관심 있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요,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바로 전력자원관리실이 중점 업무들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지 당부와 다진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이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일관성 있는 군수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2014년부터 군수 혁신이라는 것도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보직자분들이 바뀌면서 이런 정책들이 많은 변화를 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2019년에 국방부에서는 1933 국방군수정책서라고 하는 기획문서를 발간도 했고요. 네. 또 군수 혁신 계획 같은 것들이 실행문서 차원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문서와 실행문서 등에 이런 정책들이 조금 제대로 잘 담겨 있고 이러한 정책들을 주요 보직자분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 말씀 참 잘 들었고요. 김준모 교수님도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소법 모두 사실 제한된 국토 면적을 민과 군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국방부의 그 대응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민과 군이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양 박사님. 전력 분야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겪을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방위사업법 분법일 것이고요. 방위사업법 단일법에서 이제 방위산업법 그리고 국방과학기술법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추가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의견도 많을 것이고 이해관계도 많이 충돌할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전력자원관리실이 좀 중심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실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네, 꼭 해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들과 또 우리 박사님들께서 제게 또 우리 국방부, 우리 전력자원관리실에 부탁하신 말씀 잘 명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정부나 또 국방 업무가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이해관계가 민감한 우리 전력자원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가 소통이고 두 번째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아까 우리가 논의를 했던 바와 같이 군소음법 시행 과정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테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네. 현재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대 개편 관련해서 접경지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자체나 또 지역 주민, 또 각군, 방산업체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와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군이 민간의 어떤 선진화된 첨단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군 장병들한테는 첨단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된 업체나 단체들한테는 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해 전력자원관리실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전력자원관리실, 군수시설, 전력 이 모든 게 잘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하고 또 우리 교수님 언급해 주신 대로 민군 협력 정말 중요하고요. 또 박사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이해 집단 간의 의사소통 이게 원활하게 잘 진행돼야 됩니다. 네, 올 한 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또 기원하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게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업무 계획이 강조한 대로 소통과 수용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집 국방포커스 3번째 시간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